자, 이번 시간은 권리 발생 및 경합인데요. 권리가 발생하는데 권리 규정이 있죠. 그 권리 규정은 이제 권리가 발생하는 민법 규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권리 경합이라는 게 있다. 경합이란 말이 뭐냐면 그냥 보면 좀 어려워요. 예를 들면 이제 이거 한번 봐보겠습니다. 우리 임대차 계약이 맺어졌는데 빌려주는 사람을 임대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빌려 쓰는 사람을 임차인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X라는 물건, 임대차 계약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임대차 계약이 끝났어. 종료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임대인은 이 X를 돌려달라고 하는 권리가 생기겠죠. 반환청구권. 이게 생길 건데, 이 반환청구권이 임대차 계약에 따라서 생길 수도 있고, 또 한편 우리가 앞에서 잠깐 봤는데 소유물 반환청구권 213조에 가면 213조 임대인이 소유자일 때 소유자는 소유물 반환청구권을 갖는다. 이 두 개가 다 생기는 거죠. 임대차 계약에 따라서 반환청구권 또 소유물 반환청구권 두 개가 다 생기는데 이런 것을 권리경합이라고 한다. 권리가 둘 다 생겼을 때 그걸 경합한다라고 한다. 권리경합이 된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어떤 권리를 행사해서 돌려받았어요. 그러면 돌려받는 목적을 달성했죠. 그러면 이 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소유물 반환청구권도 같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이게 권리경합의 특징이다. 또 한편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봐보세요. 예를 들면 우리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임차인이 실수로 잘못해서 X를 불태워버렸어. 불태워버리는 것을 소실시켰다 이렇게 표현한다. 근데 남의 걸 태워버렸잖아요. 그게 뭐 집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뭐 물건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기게 되는데, 원래 이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나중에 잘 돌려줄 채무까지 같이 생긴 거죠. 근데 그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예요. 그런 걸 뭐라고 하느냐? 채무 불이행이라고 한다. 요게 우리 390조에서 써놨어. 이렇게.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한테 손해를 끼치면 손해배상해야 돼. 이렇게 써놓은 거죠. 한편 그거는 불법행위가 돼요. 불법행위. 750조가 써놨는데, 불법행위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법행위는 그러면 안 돼. 그런데 한 거. 하면 안 되는데 한 것을 불법이라고 하면 된다. 예를 들면 봐보세요. 교통사고를 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교통사고를 냈어. 교통사고 안 내는 게 적법한 거죠. 근데 교통사고를 냈어. 불법한 행위를 한 거죠. 불법행위. 사람을 때리면 안 되죠. 사람 안 때리는 게 적법한 거죠. 근데 사람을 때렸으면 불법행위가 되는 거죠.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기를 치면 안 되죠.
근데 사기를 쳤어. 사기치는 건 불법 행위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래서 손해가 생겼어. 손해배상 청구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권리,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두 개 다 생기는데 이런 걸 특히 뭐라고 하느냐? 손해배상 청구권이 둘 다 생겼다. 그래서 청구권 경합이라고 이렇게 부른다. 경합하게 된다. 둘 다 생기는 것을 말한다. 네. 그래서 이렇게 두시고 앞서서 우리 말씀드렸던 임대차에 기한 반환청구권과 그다음에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갖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을 권리경합이라고 한다.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런데 이제 법조경합이라는 게 있다. 법규경합이라고도 이렇게 부르는데, 얘는 뭐냐면 얘는 법조문상으로만 경합이 되는 거예요. 법조문상으로만 경합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권리는 하나만 생기는 거죠. 권리는 하나만 생기는 것이다. 근데 이거는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가 된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때는 이제 특별법만 적용되게 되죠.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어느 회사에서 직원한테 일을 시켜서 일을 하다가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물건 좀 배달해줘. 이제 예를 들면 뭐 슈퍼에 무슨 주문이 들어왔는데 그 직원을 시켜서 배달을 해주는데 만약에 직원이 배달하다가 사고를 냈다 이렇게 보자고요. 사고 낸 직원은 하면 안 되는데 했으니까 불법행위가 돼서 피해자한테 손해배상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슈퍼에서도 슈퍼 사장님이 사용자가 돼서 사용자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이제 그거를 좀 바꿔서 어느 법인이 일을 하는데 거기 대표기관인 이사가 일을 하다가 사고를 냈어. 사고를 쳤어. 그러면 법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직원이 그랬을 때는 756조 사용자 책임이 성립하는데 사용자 책임이 성립하는데 만약에 이게 법인이 그랬어. 그러면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된다. 우리 35조에서 그걸 써놨다. 그래서 법인의 이사가 그랬어.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으로 가버린다는 거죠. 이때는 이걸로 안 가고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 법조경합, 법규경합이라고 이렇게 부른다. 네, 이 정도로 해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권리행사의 원칙이라는 게 있다. 권리행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그냥 읽으시면 돼요. 우리 예를 들면 지배권. 소유권 같은 경우는 물건을 자기가 직접 지배해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게 되죠. 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청구권은 채권 같은 경우가 청구권이 되는데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청구를 해서 이행받으면 권리행사가 제대로 된 거죠. 형성권은 형성시키는 권리인데 우리 이제 민법의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미성년자와 어떤 어른이 계약을 맺었다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근데 미성년자가 계약을 할 때는 부모 동의를 바꿔야 돼요. 그 부모를 법정 대리인이다 이렇게 부른다. 부모 동의를 바꿔야 돼. 근데 부모 동의 없이 뭔가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만약에 게임기를 사는데 엄마 아빠한테 말도 않고 게임기를 샀어요. 그러면 나중에 그 미성년자나 엄마 아빠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취소하기 전까지는 그 계약이 일단 유효이다가 취소를 하면 처음부터 무효로 돼버려요. 그래서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통해서 그 계약이 그렇게 처음부터 무효로 바뀌어버리죠. 형성시켜버려. 형성권. 항변권은 뭐냐면 항변권은
항변하는 권리인데 청구권의 효력을 저지시키는 권리예요. 우리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것입니다. 우리 테이크아웃점에 가서 커피를 주문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커피 사는 것도 매매 계약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텐데 이 매매 계약은 기브앤테이크의 관계가 있어. 그런데 기브는 하지 않고 테이크 하려고 하면 상대방은 뭐라고 할까요? 예를 들면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어떤 사람과 둘이 뭔가 바꾸기로 했어. 몇 월 며칠 날 만나서 바꾸기로 했어. 근데 그 사람은 자기 건 갖고 오지도 않고 내 것만 달라고 하네? 기브앤테이크의 관계인데 그 기브앤테이크의 관계에 있는 계약을 쌍무계약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아니 야 너도 갖고 와. 너 갖고 올 때까지 나도 못 줘. 라고 항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특히 이제 동시이행의 항변권 이렇게 부릅니다만은 그렇게 저지시키는 거예요. 그런 것이 항변권 행사가 된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무한정하게 권리를 행사해도 되느냐? 한계를 두는 거죠. 그런 걸 신의성실의 원칙이라고 부르는데 줄여서 신의칙 이렇게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신의칙을 많이 듣게 될 건데 우리 민법 조문에 이렇게 써놨어요.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조차 성실히 하여야 한다.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권리 행사할 때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의무 이행할 때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또한 2조 2항에서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남용하면 안 돼. 이렇게 써놨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신의가 뭐고 성실이 뭐예요? 신의 성실이라고 했는데 신의는 뭐고 성실은 뭐냐고. 이게 신의 성실의 원칙. 너무 추상적이네. 그걸 좀 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구체화시키는 원칙들이 있는데 이걸 파생원칙 내지는 신의 측의 하부원칙이라고도 이렇게 부른다. 그런 것으로 사모실람이 있다는 것이다. 사모실람이 있다. 책에서 보면 사정변개의 원칙, 모순행위 금지 원칙, 실효의 원칙, 그리고 권리남용 금지 원칙, 사모실람이라고 이렇게 부른다. 사모실람은 사모가 아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사모실람이 된다. 참고로 사정변개의 원칙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간단히 말하면 사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원룸에 예를 들면 신림동 들어와서 공부하면서 원룸에 매월 얼마 주고 들어갔는데 지금 막 호황이 돼서 사람들이 막 몰려 들어가지고 다 값이 올랐대요. 근데 그걸 계속 그대로 유지하라고 하면 주인들이 미치겠죠. 그래서 중간에 올려달라고 할 수도 있어. 또 한편 옛날 IMF 시절이나 요즘 또 코로나 시기 지난 이후에 되게 또 경제가 안 좋아졌죠. 그래서 다른 데가 다 내려. 근데 나는 들어갈 때 너무 높게 준 것 같네. 그러면 낮춰달라고 할 수 있다. 깎아달라고 할 수 있다. 그런 걸 이제 차임 증감 청구권이라고 하는데 차임은 렌트비를 말해요. 렌트비를 주인 입장에서는 증액해달라. 그리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감액해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 그런 건 사정변개의 원칙을 법조문에 구체화시켜 놓은 거죠. 근데 그런 규정이 없어도 이게 바뀌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 하는 것인데 그런 걸 사정변개의 원칙이다 이렇게 말한다. 사정변개의 원칙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예가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주변에 우리 가족 중에 우리 부모님 또는 아버님이 그런 입장에 계실 수도 있어요. 특히 중소기업 같은 데서 그런 게 좀 있는데 예를 들면 아버님이 중소기업에 다니는데 그 중소기업 그 회사가 어느 회사랑 거래를 하는데
그 계속적 거래 관계에서 생기는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거래처 입장에서는 좀 불안하네. 그러니까 그 직원, 이제 아버지가 그래도 좀 고위직에 있는 거죠. 말단 직원한테는 그런 거 안 시키고 뭐 이사나 뭐 부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당신도 같이 보증을 서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보증을 요구했을 때 이제 사장님이 얘기를 하겠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거기 안 다닐 거면 몰라도 다니면서는 거절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보증을 섰어. 보증을 섰는데 그러면 이제 그러다가 사고 나면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회사를 그만뒀단 말이에요. 그만뒀는데도 계속 그 보증을 유지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럴 때 뭐 할 수 있어야 돼? 그걸 없앨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사정이 바뀌었다는 거죠. 회사를 퇴사함으로써 사정이 바뀌었어. 그 사정 바뀐 거에 따라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준다. 이런 게 사정 변경의 원칙이다. 그 다음에 모순행위 금지 원칙이라고 하는데 모순행위 금지 원칙은 금반원의 원칙이다 라고도 이렇게 불러요. 금반원의 원칙이다.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간단히 보면 이 사례인데 예를 들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 집을 정말 여기는 이제 그 아들이 그렇게 사고를 쳤는데 아들이 정말 말 안 듣고 사고 치는 그 아들이에요. 아버지 몰래 집을 팔아버렸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 집을 아들이 팔았어. 그러면 아들한테 그 권한을 준 게 아니면 그건 무효인 거죠. 근데 어쨌거나 서류를 이용해서 등기까지 넘겨줬네? 그래도 그 등기는 무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대리권 없이 행위를 했다고 그래서 무권 대리행위가 된 건데 무효예요. 근데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자식을 그냥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이놈을 어떻게 죽이지도 못하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 그럴 때 요거를 그러면 그냥 그러다가 이제 끙끙 앓고 화병이 나서 돌아가셨어. 돌아가시고 난 뒤에 나중에 그 아들이 독자인 아들이었었는데 아들 한 명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야 우리 아빠가 이거 팔지 말라 그래서 하면서 못 팔아 이렇게 해도 될까 이 말이에요. 지가 팔아놓고 나중에 못 넘겨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한 입으로 두 말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게 모순행위 금지 원칙, 금반원의 원칙에 위반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금반원은 말 그대로 네가 앞에 말한 것과 반대되는 말하는 것을 금지하는 거예요. 반대되는 말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모순행위 금지 원칙. 실효의 원칙이 있다. 실효의 원칙은 뭐냐면 이거 우리 근로사건에서 좀 많이 나오는데 회사에서 조금 하여간 사이가 나빠져서 그만뒀어요. 그리고 회사에서 주는 퇴직금도 다 받았어. 근데 그게 좀 시간이 오래 지난 뒤에 야, 나 그때 그냥 모르고 내가 이렇게 쭉 그냥 퇴직금까지 다 받았는데 너 그거 무효야. 해고한 거 무효야. 아니면 퇴직한 거 무효야.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네. 그러면 그 권리 주장하는 게 실효됐다 이렇게 말한다. 또 이런 사건들도 있어요. 계약 해제권이 생겼는데 1년 4개월 동안 계약 해제권을 묵혀놓고 있다가 나중에 새삼스럽게 그 해제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렇게 하는 것은 그 권리가 실효가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이런 게 실효의 원칙이다. 그 다음에 권리 남용 금지 원칙이라고 하는데 권리는 남용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재밌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이런 것입니다. 외국에 가 있는 딸이 있는데 그 외국에 가 있는 딸이 지금 자기 집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 집에 병든 아버지와
그 아버지를 모시고 남동생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뭔가 분쟁이 생긴 거죠. 그랬더니 딸이 주인이에요. 주인이 아버지와 남동생을 상대로 내 집 내놔 하면서 소유물 반환 청구 소송을 한 거예요. 일반인의 관계에서 보자면 소유자가 그거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내놔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인륜에서 봐보면 아니 네 거는 맞는데 과연 그걸 내놔 하는 게 맞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상대방이 지금 누구예요? 병든 아버지. 그리고 그 병든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남동생을 상대로 그렇게 했네. 이건 정말 신의성실의 원칙은 좀 싸가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완전 싸가지 없는 딸이네. 그래서 권리 남용 금지 원칙에 위배돼서 권리를 남용한 것이어서 그 소유물 반환 청구는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버린 것이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 집이 아버지나 남동생께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집은 딸 거 맞아요. 다만 반환 청구하는 거, 요거는 지금 현재 반환 청구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라는 것인 거죠. 네, 이렇게 맞으시면 되겠고. 자, 이제 제3장 권리주체가 나와 있는데 요걸 잠깐 한번 봐볼게요. 우리 권리주체는 뭐냐면 요게 이런 문제예요. 잠깐 계속 봤습니다만은 갑이 소유자 그리고 X라는 물건에 대해서 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요걸 좀 일반화시켜서 써보면 소유권은 권리가 되고요. 그 권리의 주인인 거죠. 요게 권리주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권리를 가지려면 니는 이익이잖아요.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되죠. 요게 권리 객체다 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권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지금 이번 시간에는 권리 주체, 그 다음에 이어서 권리 객체 이렇게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이 권리 주체로서 자연인과 법인이 있다 이렇게 말한다. 자연인은 그냥 우리 같은 사람을 말해요. 사람이 권리 주체. 그리고 사람이 아니지만 법인격을 인정받은 단체를 법인이다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자연인과 법인이 있다. 자연인, 법인 말고는 권리를 가질 수가 없어. 다른 시험에 보니까 이런 거 있더라고요. 반려동물은 권리 주체가 될 수가 있는 게 아닌 거죠. 사람이 아니죠. 반려동물이 법인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개 밥그릇이 있어도 그 개 밥그릇은 개 것이 아니에요. 이제 이 동물 보호 단체에서는 또 뭐라고 할지도 모르겠는데, 물론 거기에 이제 누구네 어떤 개 밥그릇 맞죠. 개가 쓰는 밥그릇 맞는데, 근데 법적으로는 개 소유가 아니고 그 개 주인의 소유가 되겠죠. 네. 그래서 권리 주체 이렇게 말한다. 됐죠? 그런데 이 권리 주체가 권리를 가지려면 권리 능력이 있어야 돼. 권리 능력이 있는데 요거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권리 주체로서 우리 권리 능력자가 있는데 거기에 자연인과 법인이 있다. 법인 안에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라는 게 있다. 이건 곧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자연인과 관련 특히 권리 능력이 문제가 되는데 이 권리 능력은 어떻게 인정이 되느냐. 우리 민법에서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을 권리 능력이라고 불러요. 근데 언제? 생존한 동안. 생존한 동안은 이게 우리 첫 시간에도 봤습니다만은 출생에서부터 사망 시까지를 말한다. 사망 시까지를 말한다. 요게 우리 뭐예요? 생존한 동안이 되는 거죠. 생존한 동안.
출생 시부터 사망 시까지. 그러면 이제 기본 전제가 출생하기 전에 태아, 아직 임신도 안 됐어. 이건 말할 필요도 없고, 태아도 아직 출생하기 전이니까 권리 능력을 갖는 건 아니죠. 근데 그러다가 사망을 했어. 권리 능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럴 수 있죠. 예를 들면 그게 분명히 아빠 집이에요. 또는 엄마 집이에요. 등기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아빠나 엄마가 오전에 돌아가셨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아빠나 엄마의 권리 능력이 그 순간 없어져 버리죠.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 권리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법적으로는 아빠 집 또는 엄마 집이 아니고, 우리 만약에 형제가 2명이야. 그러면 형제 2명이서 공동 상속을 해서 그 소유권을 같이 공유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바뀌게 된다. 권리 능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고, 이제 그래서 좀 더 밑으로 가보시면, 그래서 생존하는 동안 자연인이 권리를 가진다. 권리 능력이 있다. 권리 능력은 능력자가 나오면 그냥 자격 이런 뜻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 자격, 뭐 어떤 능력자 이런 거보다는. 네. 그래서 출생에서부터 사망시까지만 권리 능력을 갖다 보니까 태아는 기본적으로 출생하기 전이잖아요. 권리 능력이 없는 거지. 근데 문제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엄마가 지금 임신 중에, 나는 지금 태아예요. 임신 중에 우리 아빠가 만약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 이런 경우를 한번 상정해 보자고요. 그렇게 되면 나는 권리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상속권이라는 권리를 갖지 못하죠. 근데 형은 가져요. 아버지 재산을 엄마와 형은 상속을 받았지만 나는 상속을 못 받네? 이런 억울할 때가 있나? 또 교통사고를 냈으면 그 가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해자한테 돌아가신 피해자, 그 아버지도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지만 그 가족들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위자료 청구를 가지게 된다. 근데 나는 태아인 상태였기 때문에 권리를 가질 수가 없네. 이런 억울할 때가 있나? 그래서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권리 능력을 인정해 준다고. 그런데 우리 민법은 개별적 보호주의에 따라서 꼭 보호해야 되겠다. 이럴 때만 몇 가지를 보호해 준다. 근데 이제 그 내용은 또 시험 문제죠. 그래서 그건 또 나중에 보시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구별할 것으로 당사자 능력, 소송 능력이 있다. 당사자 능력은 이게 소송상 권리 능력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당사자 능력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소송 능력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소송 능력은 소송상의 행위 능력이라고 이렇게 부른다. 근데 행위 능력이 뭔지를 우리가 아직 공부를 안 했는데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계약을 맺으려면 그 계약을 특히 법률행위라고 이렇게 불러요. 계약을 할 때 판단력이 있는 사람이 해야 돼. 이 계약을 민법총칙에서는 뭐라고 읽으면 되느냐? 법률행위라고 읽으면 된다. 교통사고 내고 이런 것들은 불법행위. 그 다음에 이제 계약 같은 건 법률행위. 이렇게 바꿔서 부른다. 근데 계약만 법률행위라고 한다면 계약이라고 부르지 법률행위라고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뭔가 이게 거기 법률행위 바운더리에 좀 더 집어넣을 것들이 있는 거죠. 같은 특징이 있는 것들을 모아서 법률행위로 붙여준 거야. 일단은 그냥 여기서는 계약 이렇게 알아두자고요. 근데 그런 계약을 하려면 판단력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고. 그 판단력이 첫 번째 의사 능력이다.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인데 이건 이제 개별적으로 판단된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봐보세요. 만약에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 유아, 정신병자, 또 만취자,
이런 사람들이 뭔가 사인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과자 정도는 뭐 어떻게 맛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지만 걔가 뭐 비싼 1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매매 계약을 맺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판단력이 있을까요? 만취자, 우리 간혹 밤 늦은 시간에 전철을 타면 거의 뭐 속된 말로 개가 되는 사람들이 보이죠. 그 사람한테 뭔가 막 설명하고 사인을 받았어. 그걸 효력이 있다고 하면 되겠느냐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한 행위는 그걸 의사무능력자라고 해서 의사무능력자가 한 행위, 이때 행위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행위는 효력이 없다라고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만취자 같은 경우는 낮에 술 먹기 전까지는 판단력이 있었죠. 그때는 상관없었어. 그래서 이 의사 능력이 있는지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해 개별적으로 판단된다. 낮에 했을 때는 의사 능력이었겠지만 밤에 그 만취 상태에서 했을 때는 의사 무능력자의 행위가 돼서 무효가 된다. 이 말인 것이다. 그런데 이런 계약을 맺을 때 계속 그때 의사 능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판단하려면 너무 어려워. 그걸 객관적으로 획일화시켜 놓은 제도가 행위 능력이다. 그래서 의사 능력을 객관적 획일적으로 규정해 둔 거, 이것을 행위 능력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권리 능력 없는 사람이 나와서 무슨 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건 없겠죠. 그래서 행위 능력, 요거를 단순히 능력이라고 부를 때는 행위 능력을 말한다라고 한다. 능력자, 그러면 행위 능력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무슨 거래를 할 때 행위 능력이 있는데 행위 능력이 제한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제한 능력자라고 이렇게 부른다. 제한 능력자라고 부른다. 근데 요거는 따로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책임 능력이라는 개념을 좀 공부를 할 건데, 이게 행위 능력은 법률행위 측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 책임 능력은 불법행위 측면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누가 사고를 쳐서 사고를 냈지만 그 사람이 책임지려면 책임 능력이 있어야 돼. 만약에 7살짜리, 8살짜리 애가 불을 냈다. 걔는 어떤 판단 능력도 없는 애죠. 걔한테 야, 너 불 낸 거 네가 책임져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책임 능력이 제한된다. 책임 무능력자야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용어가 다르다. 기준도 달라요. 책임 능력은 불법행위에서, 그다음에 행위 능력은 법률행위에서 이렇게 알아주신다. 참고로 미성년자라고 해서 다 책임 무능력자는 아니고 보통 12, 3세 정도 되면 책임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12세 미만은 책임 능력이 없고 13세, 14세일지라도 책임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없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 15세 이상은 책임 능력이 있죠. 고등학생이 사고를 치면 미성년자일지라도 책임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고등학생도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렇게 말한다. 여기 또 더 깊은 게 있는데 그것까지 공부하려면 이제 더 깊이 들어가야 되니까 인문 강의에서는 패스하고요. 제한 능력자로 가겠습니다. 제한 능력자. 제한 능력자 그러면 이건 행위 능력이 제한된 사람을 말하는데 그 안에 미성한이 있다 이렇게 말한다. 미성한이 있다라고 한다. 참고로 민법 개정 전에는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이 셋이 있었는데 봐보세요. 치사는 자기 재산을 다루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 치금지된 사람, 금치산자. 한정돼 있는 사람, 한정치산자. 이렇게 개념을 잡았는데 이걸 좀 더 완화시켜서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렇게 바꿨다. 금치산자가 피성년 후견인, 또 한정치산자가 피한정 후견인. 그냥 피자가 들어간 것은 한정 후견인의 도움을 받는 사람, 피성년 후견인은
성년 후견인의 도움을 받는 사람, 입는 사람, 그때 피자를 쓰는 거죠. 치매에 걸린 노인이 계신데, 치매에 걸린 노인이 만약에 무슨 유언을 하신다든지 무슨 계약을 맺을 때 그분은 뭐 판단력도 없으신 거잖아요. 근데 그걸 그대로 효력을 인정하면 안 되겠기에 법원에 가서 선고를 받으면, 우리 선고를 받으면 피성년 후견이 돼서 나중에 그가 맺은 계약을, 그가 한 유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네,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근데 어쨌거나 그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 그다음에 이제 미성년자부터 잠깐 보시면, 미성년자는 이게 성년자에 미달된 사람을 미성년자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19세 이상을 성년자라고 하는데 19세 미만을 미성년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 사람이 치매 걸렸다고 해서 피성년 후견인이 아니에요. 성년 후견 개심판을 받은 자에 대해 객관적 획일적으로, 또 피한정 후견인도 마찬가지로 한정 후견 개심판을 받은 자여야 된다는 것이다. 심판이 있었어야 돼. 그러니까 판단력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이 바로 되는 게 아니다. 심판을 받아서 객관적 획일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참고로 이제 민법 공부를 하다 보면 피특정 후견인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피특정 후견인은 제한 능력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행위 능력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좀 다르다. 그래서 우리 제한 능력자 그러면 미성한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연인의 주소라는 게 있는데, 자연인의 주소는, 이 주소는 민법적인 개념인데, 사람과 어느 장소와의 관계가 문제되게 될 때가 있는데, 그런 것을 주소라고 한다. 주소. 그런데 이게 주민등록지 이런 개념하고는 달라요. 여러분들 주민등록은 지금 어디로 돼 있죠? 밖에 나와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주민등록을 지금 이 원룸에 옮겨놓은 사람도 있고, 그냥 부모님 있는 곳에 그냥 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이제 주민등록지는 그 부모님 주민등록 있는 그 집, 우리 집 거기에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살고 있으면 신림동의 고시원이 주소가 또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주소는 생활에 근거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생활을 신림동에서 하고 있죠. 그러면 신림동이 주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인 거죠. 네, 이런 정도의 개념 알아두시고, 그 외에 이제 거소, 현재지, 가주소 이런 개념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인의 부재와 실종이 나와 있는데, 이 부재와 실종은 어떤 제도냐? 그러면 부재와 실종은 이게 종래의 주소를 떠난 자가 있어요. 예를 들면 걔가 여기서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사라졌네? 그런 경우가 있죠. 근데 여기에 뭐 임대차 계약 같은 여러 가지 법률 관계가 있어요. 아니면 뭐 그 동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사람의 재산을 관리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일정 기간 동안. 그게 부재 제도다. 부재자의 재산 관리 제도가 있는 것이고. 근데 그러고도 한참 동안 나타나지를 않아요. 집단한 지 5년 동안 나타나지를 않아. 근데 그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죠. 그렇지만 일단 그 동네에서 죽은 사람 취급을 하자 하는 제도가 실종선고제도다. 부재와 실종이라는 게 있다. 부재는 재산관리제도고 실종선고는 법률관계를 종결시켜버리는 제도예요. 그러면 이제 그 동네에서 사망한 것으로 취급해버리는 거죠. 사망 간주하는 제도예요. 주의하실 게 있다. 아까 우리 자연인, 사람의 권리 능력은 생존한 동안, 즉 출생 시부터 사망 시까지 있는 것인데, 그러면 실종 선고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실종 선고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권리 능력이 없어졌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다. 그냥 그 동네 종래의 주소를 중심으로 한 법률 관계, 사법 관계만 죽은 사람 취급해서
법률 관계를 종결시키는 제도를 실종 선고라고 한다고. 네. 그래서 이제 뭐 상속도 이루어지고 아니면 또 배우자가 재혼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된다. 그게 부재와 실종 문제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뭐 인정 사망, 그 외에 뭐 동시 사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좀 패스하도록 하고요. 이제 법인으로 가는데 법인은 이게 법에 의해서 권리 능력이 인정된 사람의 집단을 사단과 그다음에 또 재산에 집합된 재단이 있다. 그래서 법인에는 사단법인, 재단법인이 있다. 사단법인은 사람이 모인 단체예요. 사람이 모인 단체의 법인격을 인정한 거죠. 그게 좀 더 이제 나중에 영리활동을 하는 회사가 되면 상법에서 말하는 회사가 되는 거죠. 주식회사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이고. 네. 거기에 사단법인이 있다. 근데 재단법인은 이게 재산으로 이루어진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의 법인격을 인정할 때 그때 재단법인이 된다는 것이다. 또 한 가지 더. 우리 법인에 이제 공법인과 사법인이 있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건 사법인이긴 한데 이게 공법의 규율을 받는 법인이 있단 말이에요. 국가나 지자체 같은 거. 이것들은 공법인이다. 이렇게 부른다.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을 또 나눠서 보면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이 있어요. 말 그대로 보자면 영리목적으로 하면 영리법인, 영리가 아니면 비영리법인. 근데 영리, 비영리의 구별 기준은 뭐냐면 그 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수익사업을 통해서 생긴 이익을 그 구성원들에게 나눠주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그 이익을 분배해주면 영리법인, 이익을 분배하지 않으면 비영리법인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익을 분배해주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이다. 자, 이렇게 해두시고요. 근데 이제 민법상 법인은 비영리법인이에요. 민법상 법인은 비영리법인이다. 상법상 회사들이 영리법인이 되는 거죠. 앞서서 우리 얘기했었는데 그러면 회사 같은 경우는 상법에 회사법이 있어요. 그 법에 적용을 받죠. 근데 거기에 규정이 다 있는 건 아니네. 그러면 민법에 또 적용을 받는 거죠.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서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있긴 하지만 그 특별법에 다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 민법에 적용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민법도 회사에 대해서 적용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법인 아닌 사단,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 종중과 교회 같은 경우를 봐보세요. 종중교회 같은 경우는 종중은 우리 이제 일가 친척이 모인 단체가 종중이에요. 문중이라고도 부르죠. 여러분 문중 얘기 들어봤죠? 요즘은 이제 일가 친척 만날 일이 별로 없어서 그걸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몇 대조가 있어요? 5대조 할아버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 할아버지 묘도 잘 관리하고 그 다음에 또 제사도 지내기 위해서 그 문중 사람들이 모인 단체가 있어. 그걸 종중이라고 한다.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사단이 될 건데 그게 법인이 되려면 등기를 해야지 돼요. 근데 법인 등기가 돼 있지 않은 거야. 이라는 것을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부른다. 또 대표적인 게 교회가 있죠. 교회도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건물도 짓고 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뭐 사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성속을 구별해서 아니 이게 속세 그 법을 적용받을 것이냐 싫다. 그러니까 적용받지 말자. 그래서 아예 등기를 안 해버려요. 그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모인 단체인 거 맞네. 그런 것을 법인 아닌 사단,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또 줄여서 비법인 사단
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 이름이 되게 많죠. 이것들도 물론 시험 문제로 나옵니다. 이렇게 말한다. 앞서서 이제 그런 얘기 했었는데, 그러면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떤 법을 적용할 것이냐에 문제가 있겠죠. 어떤 법을 적용할 것이냐. 사단법인이 아니니까 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게 실질은 사단법인과 같아. 같은 종류야. 그래서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해 주는 거죠. 유추 적용해 주는 것이다. 유추 적용을 하는데 같은 종류일 때 같은 추론을 한다고. 다만 등기를 안 했으니까 등기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유추 적용을 해준다. 이렇게 말한다. 자, 됐죠. 재단에서도 마찬가지로 등기를 안 했어. 그러면 법인 아닌 재단, 관리 능력 없는 재단이라고 한다. 네, 나머지 됐고, 법인의 능력 및 기관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법인의 능력과 관련해서 우리 자연인처럼 여기에도 권리 능력, 행위 능력, 불법 행위 능력 요것들이 있어요. 사실 이제 우리 자연인과 관련해서는 권리 능력, 행위 능력이 민법 총칙에 규정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채권 각칙에 규정이 돼 있어요. 채각에 이렇게 규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법인편에서는 이걸 한꺼번에 다 같이 규정할 필요가 있으니까 민법 총칙에다가 한꺼번에 다 규정을 해버려. 그래서 같이 공부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약간 이제 힌트가 좀 나오는데, 보통 이제 우리 민법 강의를 할 때 민법 총칙 뭐 일반적으로 다 한다면 그 다음에 물권법, 채권법, 그리고 친족상속법 이렇게 적용을 해가요. 그렇게 강의를 진행을 하는데 사실은 먼저 우리 민법의 권리변동 과정들을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채권 각칙, 계약에서부터 공부를 하는 게 더 논리적으로 맞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시험에서 채권 강론이 40문제 체제로 바뀌면서 15문제나 나왔단 말이에요. 되게 많이 나왔죠. 근데 이제 거기를 나중에 급하게 공부를 하거나 안 해버리니까 못 맞추는 거예요. 합격을 못 해. 그래서 올해부터 강의는 채권 강론에서부터 강의를 할 것이다. 다만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또 기본 강의 시간에 왜 그렇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때는 그 강의에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나서 이걸 공부를 하면 훨씬 쉬워진다.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의 기관. 법인의 기관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 우리 자연인 같으면 우리 머릿속에 머리가 달려 있으니까 우리가 판단하고 말해서 다 이 법률 관계를 맺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법인은 이게 머리가 필요한 거야. 법인이 혼자서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사, 또 사단법인 같은 경우는 사원들이 모인 단체, 사원총회, 또 감사 이런 기관을 두는 거죠. 이사와 사원총회는 꼭 있어야 돼. 필요기관, 필수기관이라고 하고 감사는 꼭 둬야 되는 건 아니에요. 둘 수 있다 이렇게 해놨죠. 임의기관이라고 이렇게 말한다. 이사, 감사, 사원총회가 있다. 근데 이사가 대외적으로는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상설 필요기관이 되는 거죠. 꼭 있어야 돼. 그 법인의 일을 할 사람이 이사인 거예요. 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그 외에 뭐 임시이사, 이사회, 뭐 특별대리인, 직무대행자 요 얘기들은 이제 시험 공부할 때 좀 더 해야 되니까 넘어가고요. 감사가 있는데 감사는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둘 수 있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꼭 둬야 되는 건 아니야. 그래서 꼭 둬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의기관이다 이렇게 말한다. 근데 사원총회는 사원들이 모인 의결기관이죠. 의사결정기관. 인데 이 사원은 사단법인에만 있을 수 있겠죠. 재단법인에는 사원이 없어. 사원이 없기 때문에 사원총회 제도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회의체에는 모이는 게 필요할 거잖아요. 그래서 통상총회, 임시총회 이런 게 있다.
우리나라 국회 같으면 정기국회, 임시국회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통상총회, 임시총회가 있다. 네, 이렇게 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사원권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앞에서 권리를 분류할 때 재가인사가 있다 그랬잖아요. 재산권, 가족권, 인격권, 사원권이 있는데, 사원권은 사단법의 구성원의 지위인에서 가지는 권리를 사원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권리가 있고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권리가 있는데 그걸 자의권, 공익권이라고도 한다. 네, 이걸 나눠서 해놨는데 그냥 뜻풀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네. 뭐 예를 들면 영리법인에서 이익배당 청구권 같은 경우는 자의권, 뭐 공익권 같은 경우 공익권은 의결권 이런 것들이 공익권이 되죠. 네, 그런 것들이 된다. 그다음에 이제 법인의 소멸이 있는데 법인의 소멸은 뭐냐면 이게 이런 것입니다. 우리 사람 같으면 태어나서 죽는 과정이 있잖아요. 태어나는 것은 법인의 설립 문제가 되고 법인이 설립되는 것이고 그러다가 나중에 끝내는 거예요. 그게 법인의 소멸이죠. 그게 이제 해산과 청산의 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일정한 해산 사유가 있을 때 해산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청산 절차를 거쳐야 돼. 그게 청산이 된다. 그래서 그게 청산 사무가 종결이 되면 그때 법인은 끝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사람도 죽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사망을 하면 법인의 소멸, 사람의 사망과 같죠. 출생과 같고 사망은 그냥 단번에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뭔가 정리해야 될 게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그거는 상속법에서 따로 규정해놨죠. 그분 돌아가신 뒤에 이제 자식들이 정리를 하잖아요. 그게 상속법에서 규정이 돼 있어. 근데 이제 법인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그게 다 예정돼 있는 거죠. 순차적으로 이렇게 이럴 때 이런 사유가 있을 때 해산하고 청산 절차를 거쳐서 그 청산 절차가 끝나면 법인은 없어진다. 사람 같으면 사망한 것으로 된다. 이렇게 정해놓은 거죠. 네. 그래서 결국 뭐 이 자연이라고 좀 비슷한 관계가 돼 갑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권리 주체까지 공부하신 것으로 하고 권리 객체는 내일 이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근데 요거를 다 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들으시면서 자세한 것들을 이거 우리 책에 있는 것들을 다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이거 다 기억하시려면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그런 말이네 하는 정도만 알고 하시면 되고 좀 더 자세한 것들 그런 것들은 기본 강의 시간에 기본서를 보시면서 뭔가 그걸 잘 모르겠다. 그럴 때 이걸 사전처럼 이용하시면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개요만 쭉 아웃라인만 한번 본다. 이런 마음으로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책을 안 보셔도 돼요. 예. 근데 이제 필요할 때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그때는 이 입문서 책을 열어서 그 검색을 해가지고 찾아보기를 통해서 봐보시면 된다. 자, 내일 만나서 권리 객체에서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